결과는 이미 터져 있었다. 정확히 저녁 6시 철문이 덜컥 잠겼고 내 통장은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채였다. 유리문에 달싹거리는 임대문의 종이가 얇게 떨렸다. 겨울빛이 유리 위에서 은색으로 흔들렸고 숨은 가슴 안쪽에서 짧게 끊겼다. 여보, 오늘은 간판 내리자. 아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렀다. 평평한 말투, 그러나 얇게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오래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간판은 내가 올리고 내가 내린다. 열쇠 꾸러미를 펼치니 1번, 2번, 4번만 남아 있었다. 3번 열쇠가 빠진 고리는 구멍처럼 반짝였다. 아내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스친 순간이 겹쳐졌다. 작업대 서랍을 열자 종이와 기름 냄새가 확 올라왔다. 거친 장부의 모서리가 내 손 굳은 살을 긁었다. 그 장부 속에 내 피 같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기록되어 있었다. 라디오 카세트에는 연필로 해질녘 등불이라 적혀 있었다. 멈춤 버튼을 눌렀다 떼자 지지직 소리가 가늘게 피어올랐다. 나는 유리문 틈으로 손을 넣어 새로 붙은 테이프를 만져봤다. 어제까진 없던 오늘의 손길이었다. 스마트폰에 가족 채팅 알림이 떴다. 오늘 7시에 보자. 그 문구와 동시에 통장에 찍힌 위임출금 5천만 원이 눈에 밟혔다. 내 손 아니면 누구 손인가? 아내의 습관은 늘 같았다. 다음에 설명할게. 설명은 오지 않았고 숫자만 정확했다. 수입 지출 칸 사이 유난히 깊게 눌린 영수증이 있었다. 볼펜의 압력, 내 손 리듬이 아니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양동이를 끌어다 받쳤다. 동그란 물결이 번져나가듯 내 인내도 흔들렸다. 나는 붉은 스탬프 패드를 꺼냈다. 반건조 잉크의 촉감이 손끝에 남았다. 라디오 다이얼을 왼손으로 장부를 오른손으로 더듬었다. 6개월만 버티면 된다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6개월 6번의 출금 6자리 숫자. 숫자는 내 편이어야 했지만 오늘은 내 등을 돌렸다. 1900 통화, 1920 장부 대조, 1940 녹음 정리. 나는 메모지에 내일 동선을 적었다. 915 구청 번호표, 1030 은행 창구, 1300질의 회신 확인, 1520 해송 재방문. 문단속 절차도 따라 적었다. 전등 3개 끄기, 라디오 플러그 뽑기, 가스 밸브 잠그기, 셔터 확인. 옆 가게에선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다. 우리 쪽 공기는 차갑고 금속 냄새가 가득했다. 히터 노브를 올리자 팬이 웅웅 울었다. 정적은 길었고 그 정적 속에 사라진 열쇠와 돈이 겹쳤다. 아내는 내 나이보다 20해는 어린 40 초반의 여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아름답지만 너무 어린 아내 아닌가. 나는 체면을 택했고 결국 그 선택이 5천만 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늘 화려한 옷차림으로 가게 앞골목을 지나갔다. 햇빛을 받으면 젊음이 번쩍였고 그 빛에 나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아니라 행운이라 믿었다. 이제는 배신의 그림자가 내 장부에 남았다. 웃음에 취해 쌓아둔 경계를 풀었고 지갑마저 열었다. 젊음은 빛이었지만 내겐 그림자가 되었다. 유리문에 코끝을 대자 씁쓸한 유리 냄새가 났다. 나는 장부에 한 줄을 더 적었다. 3번 열쇠 분실일 미상 기록 없음. 그리고 아주 작게 기록이 없다면 누군가가 지웠다. 라디오는 지지직 다시 짧은 숨을 토했다.
소리가 사라지면 내가 들어야 할 건 더 선명해졌다. 나는 점 하나, 선 하나, 말 한 줄로 하루를 고정했다. 손목 시계를 풀어 작업대에 올려두었다. 등불이란 말을 속으로 굴렸다. 오늘은 꺼졌지만 내일 이어질 불씨라 믿고 싶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자물쇠를 꺼냈다. 숫자 다이얼은 1-0-2-7. 숫자는 내 편 아직은.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여보, 오늘만 이해해줘. 1958 아내였다. 이해는 했었다. 믿음이 남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답을 미뤘다. 답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작업대 모서리에 스탬프를 찍었다. 4월 7일, 5월 7일, 6월 7일, 7월 7일, 8월 7일, 9월 7일. 모두 같은 금액, 같은 시간대, 같은 침묵. 나는 그 침묵을 소리로 바꿀 생각을 했다. 내일 정확히 915회. 밖에서 바람이 불자 임대문의 종이가 달싹거렸다. 가로등 불빛이 반쯤 내려앉은 셔터 틈으로 번들거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꺼풀 안쪽에서 작은 불씨 같은 얼룩이 흘렀다. 멀리서 신문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다. 발끝은 바닥의 흠집을 톡톡 건드렸다. 쇠 냄새와 국물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허파 속에서 엉켰다. 나는 그 엉킴을 한숨으로 풀어냈다. 오늘의 끝은 내가 정한다. 나는 셔터 손잡이를 잡아 끝까지 내렸다. 그런데 그 순간 셔터 아래로 누군가의 신발 앞코가 얇게 끼어들었다. 아침 6시 알람은 늘 같은 소리를 냈다. 휴대폰에서 B- 소리가 울리면 나는 곧바로 전원을 눌러 껐다. 겨울 아침 공기는 싸늘했고 유리창에 서린 김이 얇게 번졌다. 날로 몸통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니 미지근한 금속 감촉만 돌아왔다. 커피 포트를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국물 냄새가 옆집에서 먼저 흘러들었다. 그 집은 늘 6시 반이면 국을 끓였다. 우리 집은 커피 향만 은근하게 맴돌았다. 나는 장부를 열어 어제와 똑같이 숫자를 맞췄다. 909청, 1030은행, 1300회신, 1520회송. 종이에 적힌 동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숫자와 절차였다. 그런데 숫자 옆에 찍히는 구멍 같은 공백이 오늘도 똑같았다. 5천만 원이 빠져나간 흔적. 나는 눈을 비볐다. 아내는 이미 화장을 마치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넘기는 소리, 드라이기 바람이 차갑게 울렸다. 그녀의 젊음은 매일 똑같이 번들거렸고 내 얼굴의 주름은 그 앞에서 더 깊게 패였다. 오늘도 가게 나가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가지 않으면 뭐하나. 철거도 곧 시작이잖아요. 그래도 내일은 내가 끝내야지. 아내는 대답 대신 핸드백을 닫았다. 가죽 냄새가 새벽 공기와 섞였다. 그 소리는 내 지갑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나는 손톱으로 영수증을 한 장 더 꺼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같은 날짜, 같은 시각, 같은 금액. 줄이 이어진 숫자처럼 내 허탈감도 늘어갔다. 바닥엔 작은 흠집이 가로세로 교차했다. 셔터 방향과 손수레 방향, 그 흠집을 하루에도 몇 번씩 더듬었다. 손끝이 차갑게 시려왔다.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외출은 언제나 점심, 언제나 늦은 귀가. 그 이유를 묻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었다.
나는 장부에 대조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숫자 아래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벌써 7개가 되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지나며 포스터 모서리를 흔들었다. 접착 테이프의 질감이 달랐다. 어제 붙인 이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눌렀고 오늘 붙인 이는 반대로 밀어 공기를 가뒀다. 그 미세한 차이가 눈에 걸렸다.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화장한 얼굴을 거울에 비추며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숫자가 대신했다. 1015, 1032, 1045. 시간마다 찍힌 영수증의 잉크. 내 손에 피랍이 아닌 곡선. 나는 숫자 옆에 작게 내 손 아님이라 적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붙들어야 했다. 겨울 햇살이 잠깐 비쳤다가 곧 구름에 가려졌다. 빛이 사라지자 방 안의 냉기가 한 칸 더 내려앉았다. 내 어깨도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저녁에 애들이랑 만날지도 몰라요. 아내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그럼 일찍 들어와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이미 헛된 말이란 걸 알았다. 문이 닫히고 하이힐 굽이 바닥을 탁탁 울리며 멀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숫자로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정적. 라디오에서 광고가 흘렀다. 위임장 4층 전자서명 대리 제보 받습니다. 나는 볼륨을 줄였다. 베이스가 뒤로 물러나자 옆집에서 밥 짓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밥 냄새가 국물 냄새와 겹쳐 코끝을 찔렀다. 우리 집은 아직 밥솥조차 열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고 나는 혼자 빈 컵에 커피를 탔다. 쓴맛이 입안에 가득했다. 거칠게 젖은 수건으로 작업대 위를 닦았다. 닦아낸 면적은 32cm쯤 마치 하루를 칸으로 나누듯. 나는 숨을 내쉬었다. 습관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허탈해졌다. 점심 무렵 옆집 청년이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따뜻한 국 좀 드세요. 아버지 드시라고 끓였는데 많아서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된장 냄새와 파 냄새가 섞여 순간 내 방이 살아났다. 고맙네. 나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빈 국그릇을 씻으며 문득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 마음을 눌렀다. 그녀는 언제나 외출했고 나는 언제나 기다렸다. 기다림은 하루의 루틴이자 벌이었다. 오후 3시 구청 창구에서 받은 번호표는 112번. 내 앞엔 이미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자리 노부부가 속삭였다. 우린 매달 공과금 12만 원도 힘든데 세상에 저런 일도 있대. 그 말이 귓가에 박혔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 통장에서 사라진 5천만 원은 그들의 삶에선 상상조차 어려운 액수였다. 은행 창구로 옮겼을 땐 시계가 1050을 가리키고 있었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기계적으로 말했다. 위임 처리된 게 맞습니다. 배우자 서명으로요. 나는 펜을 꾹 눌러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볼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며 종이가 까칠하게 일어났다. 내 손의 힘은 분노인지 체념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때 영수증 뭉치 속 낯선 필체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구청 창구에서 받은 등본 2장이 손에 남아 있었다. 종이의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그 위에 찍힌 도장은 무겁게 눌려 있었다. 위임 출금 동이라는 글자가 시뻘겋게 떠올랐다. 내 손이 아닌데도 서류는 내 이름 옆에 아내의 서명이 함께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종이를 접었다. 손끝이 까슬하게 마찰을 느끼는 순간 옆자리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터졌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청년이 노부부를 위해 의자를 내주자 그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마움을 전했다. 나는 그 장면을 눈으로 삼켰다. 같은 창구, 같은 서류, 그러나 전혀 다른 따뜻함. 내 앞엔 방치가 있었고 옆자리엔 돌봄이 있었다. 대조는 늘 그렇게 아무 예고 없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구청 시계를 올려다봤다. 10시 45분 초침이 10일을 지날 때마다 금속성이 얇게 울렸다. 아내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는 언제나 짧았다. 늦어요. 바빠요. 단어는 짧았지만 내 통장에서 사라진 액수는 길고 무거웠다. 나는 영수증을 꺼내어 햇빛에 비춰봤다. 볼펜의 곡선은 익숙하지 않았다. 잉크가 깊게 눌린 각도가 내 필압과 달랐다. 종이는 말이 없지만 눌림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나를 향하지 않고 내 옆의 빈자리를 향했다. 옆집 청년은 그 시간 국을 더 끓이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흘러온 파 냄새가 따뜻했다. 나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청년은 국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 오늘은 파 좀 더 넣었어요. 그래, 냄새만 맡아도 속이 풀린다.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내 방까지 들어왔다. 내 방은 아직 차가웠고 라디오만 지지직거렸다. 엄마, 커피는 제가 타드릴게요. 옆집 딸아이의 목소리도 섞였다. 나는 그 순간 허탈하게 웃었다. 다른 집은 따뜻했고 내 집은 방치된 기계음뿐이었다.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봤다. 오늘도 사칭 위임, 잦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나는 장부 위에 펜을 꾹 눌러 대조 3이라 적었다. 글씨가 삐뚤게 흔들렸다. 손끝에 힘이 흔들린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탓이었다. 여보, 왜 그렇게 집착해요? 아내가 어제 저녁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집착이 아니라 기록이다. 기록이 밥 먹여줘요? 밥은 내가 벌었지 기록이 가져간 적은 없다. 그 대답은 그녀의 웃음에 묻혔다. 웃음은 아름다웠지만 속이 비어 있었다. 나는 다시 옆집을 바라봤다. 딸아이가 아버지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장면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같은 공간, 다른 처우. 나는 펜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굳은 살은 여전히 둥글고 단단했다. 일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잡을 게 줄어들었다.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청년이 문을 두드렸다. 아직이네. 도시락 좀 나눠드릴게요. 뚜껑을 여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달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따끈한 밥 냄새. 나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삼켰다. 뜨거운 김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순간만큼은 허기 대신 채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채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1840 가족 채팅방. 오늘 저녁 우리끼리 먼저 먹을게요.
메시지에는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가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종이 위에 다시 펜을 들어 나는 빠졌다라고 적었다. 글씨가 가늘게 떨렸다. 떨림은 내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사실 당신이 없으면 더 편하다. 아내가 몇 달 전 던진 말이 다시 귀에 박혔다. 그 말과 오늘의 도시락이 겹쳐졌다. 편함과 방치, 따뜻함과 냉기. 대조는 더 선명해졌다. 나는 장부를 덮었다. 종이의 거친 모서리가 손끝을 긁었다. 그 긁힘은 피가 나진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흰빛 얼룩이 흘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된장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 냄새가 허파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곧 고개를 돌렸다. 창밖에서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다. 저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어두웠다. 그때 책상 위 영수증 뭉치에서 또 다른 낯선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 영수증 뭉치에서 발견한 낯선 필체는 내 눈을 붙잡았다. 잉크는 여전히 선명했고 곡선의 흐름은 단정했다. 내 필체와는 달랐다. 나는 종이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촉감은 얇았지만 눌린 흔적은 깊었다. 그 압력은 다른 손의 힘이었다. 숨이 가빠지며 가슴이 위아래로 들썩였다. 겨울 공기는 차갑게 폐를 두드렸다. 여보, 오늘도 괜히 장부만 붙잡고 있죠?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가볍게 웃었고 그 웃음 뒤에 뭔가를 숨겼다. 장부는 내가 몰라도 되는 기록이야. 기록보단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5천만 원이 지금 아닌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핸드백 잠금쇠가 찰칵 소리를 냈다. 그 금소금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라디오에선 15가 흘렀다. 현재 시각 19시 정각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내 귓속을 때렸다. 나는 펜을 들어 장부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행동 개시 내일. 그 순간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내일 915 구청 번호표 1030 은행 창구 1300질의 회신 1520 해송 재방문. 동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다만 오늘까지 나는 그것을 미뤘다. 이제는 미룰 수 없었다. 왜 자꾸 시간을 숫자로 쪼개요? 아내가 물었던 적이 있다. 숫자는 내 편이니까. 숫자보다 사람을 믿어야죠. 사람이 숫자를 배신했을 때 난 뭘 믿어야 하지?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내용 증명 용지를 꺼냈다. 종이 표면이 차갑게 손끝을 스쳤다. 검은 잉크를 묻힌 펜촉이 종이 위에서 또각거렸다. 위임 무효 확인 요청. 글자가 서서히 선을 이루자 내 마음의 떨림이 가라앉았다. 정말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려왔다. 필요가 아니라 마지막 절차야. 절차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절차는 시간을 붙잡아. 시간을 붙잡으면 결국 진실이 드러난다.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이 오히려 큰 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봉투를 3장 꺼내 각각 라벨을 붙였다. 은행, 구청, 해송.
손끝이 까슬하게 종이 표면을 쓸었다. 봉투 섬유가 내 굳은 살에 닿을 때 나는 오히려 안정을 느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유리문에 붙은 종이가 달싹거렸다. 달싹거림이 내 결심을 재촉했다. 옆집에선 또다시 국이 끓는 소리가 났다. 보글보글 따뜻한 냄새가 창문 틈을 통해 들어왔다. 내 방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히터 노브를 한 칸 더 올렸다. 웅웅거리는 팬 소리가 결심에 박자를 맞췄다. 여보, 그냥 넘어가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장은 여전히 선명했고 향수 냄새가 짙었다. 나는 눈을 마주 보았다. 나는 다들처럼 살지 않아. 당신은 너무 고집세요. 고집이 아니라 경계다. 아내는 고개를 젓고는 웃었다. 웃음이 아름다웠지만 나에겐 차가운 칼날 같았다. 나는 손에 쥔 스탬프 패드를 꾹 눌렀다. 붉은 잉크가 손끝에 묻어났다. 그 붉음은 내 피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 도장을 쾅 찍었다. 서류 위에 선명히 남은 글자 확인. 그 순간 내 안의 망설임이 사라졌다. 라디오에서 다시 광고가 흘렀다. 위임장 4층 신고는 7일 내 접수 가능합니다. 나는 볼륨을 조금 올렸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미세한 떨림이 내 눈에 들어왔다. 혹시 당신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내일 아침 서류가 대신해 줄 것이다. 나는 시계를 올려다봤다. 20시 15분 철거팀이 온다는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공구함을 열어 망치와 펜치를 꺼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금속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 감각이 나를 붙잡았다. 아내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 3장을 가방에 넣었다. 숫자, 시간, 절차. 3단어가 가슴 속에서 또렷이 울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 희미한 빛이 얼룩처럼 번졌다. 그리고 눈을 뜨자 문틈 아래로 미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 8시 45분 나는 구청 민원실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바닥은 왁스로 번들거렸고 사람들의 구두굽이 미끄러지듯 소리를 냈다. 기계음이 울리고 번호표가 줄줄이 뽑혀나갔다. 내 차례가 되자 얇은 종이가 또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튀어나왔다. 112번. 나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까슬한 종이 결이 손끝을 긁었다. 기다림은 늘 지루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숫자가 나를 앞으로 당기고 있었다. 야, 너 벌써 와 있었구나.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내 친구 박노식이 서 있었다. 내 또래지만 어깨는 고닫고 얼굴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노식아. 어제 내 목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그는 옆에 앉으며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코끝을 간지렸다. 쓴 향이 목구멍을 부드럽게 열었다. 그 여자 이번엔 또 뭐야? 5천만 원. 노식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참다 못해 이제야 입을 연 거냐?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이번엔 절차 밟아라. 내 손으로.
짧은 대화에 수십 년의 무게가 겹쳤다.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다. 112번 창구 3번. 나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받았다. 도장을 꾹 누르는 소리가 방 안에 묵직하게 울렸다. 접수 완료. 붉은 글씨가 찍히는 순간 내 가슴에서 매듭 하나가 풀렸다. 이제 시작이야. 노식이 속삭였다. 우린 곧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행 안은 유난히 밝았다.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에 하얗게 번졌다. 기계음, 번호표, 전광판, 금속 의자의 삐걱거림. 모든 소리가 차갑게 어울렸다. 위임 철회 신청합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확인 도장이 2번 찍혀 있는데요. 나는 장부를 내밀었다. 내 글씨가 아니다. 이 압력, 이 곡선. 보라. 노식이 옆에서 힘을 실었다. 이 사람 장부만 40년 붙잡고 산 양반이야. 필압 하나도 놓치지 않아. 직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뚝뚝 끊겨 흘렀다. 7일 내 결과 통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가 하나 늘었다. 915, 1030. 시간은 정확히 흘렀다. 은행 문을 나서자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차갑지만 가슴 안쪽은 묘하게 따뜻했다. 점심 무렵 우리는 구내식당에 앉았다. 밤 냄새가 허기를 자극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국, 밥, 김치, 멸치볶음이 가지런히 놓였다. 노식이 국을 떠주며 말했다. 넌 늘 기록으로 버텼지. 이번에도 내 기록이 무너뜨릴 거다. 나는 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안에 밥알이 퍼지며 긴장이 눌렸다. 숟가락이 벽을 치는 맑은 소리가 귀에 박혔다. 기억나냐? 예전에 내 가게 불났을 때도 장부부터 챙겼잖아. 그땐 내 손에 있던 게 그뿐이었지. 지금도 똑같다. 내 손에 있는 걸 믿어. 노식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13시 정각, 우리는 다시 구청 민원실로 들어갔다. 서류 창구 직원은 파일을 뒤적이다 말했다. 위임 무효 접수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서류 모서리를 쓸며 숨을 내쉬었다. 종이의 까슬한 질감이 손바닥을 달랬다. 노식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한 발은 떼었어. 남은 건 해송이다. 그래. 마지막이다. 우리는 오후 3시 20분 해송 자산관리 건물 앞에 섰다. 유리와 금속이 번쩍였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수 냄새와 냉기가 섞여 코를 찔렀다.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맑게 울렸다.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위임 철회 확인 요청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훑었다. 볼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노식이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봤지?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나는 눈을 쫓았다. 서류를 넘기는 손, 미세한 땀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직원은 재빨리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내일 반드시 확인하겠다. 서류 위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붉은 글씨가 종이에 번졌다. 노식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젠 내가 물러설 자리가 없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알아. 우린 건물을 나서며 잠시 발걸음을 늦췄다. 해가 기울어 유리벽에 붉은 빛이 반사됐다. 노식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서늘한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넌 옛날에도 고집이 세서 다들 힘들어했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고집이 결국 널 지킨다는 걸. 나는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다. 고집이 아니라 경계지. 그래. 그 경계, 이번엔 꼭 지켜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1840 가족 채팅 알림. 오늘은 늦는다. 먼저 자. 보낸 이는 아내였다. 나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숫자와 절차 그리고 옆에 친구. 모든 것이 나를 앞으로 밀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 영수증 뭉치 속에서 뜻밖에도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나는 영수증 뭉치를 다시 펼쳤다. 햇빛이 서류 위로 스치며 숫자 줄마다 얇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거기엔 아내 이름이 아니라 낯선 남자의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김도현. 내 손끝이 종이를 더듬었다. 잉크 냄새와 눅눅한 땀 냄새가 섞여 역하게 올라왔다. 나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해송 담당자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대답했다. 오늘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방문하시죠. 오후 7시 해송 자산관리 8층.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천장 조명이 희뿌옇게 번져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비췄다. 에어컨 바람이 어깨를 스쳤고 벽에는 추상화 그림이 걸려 있었다. 내 구두굽이 딱 울릴 때마다 빈 공간이 메아리 쳤다. 노식이 내 옆에서 낮게 말했다. 준비는 했지? 나는 장부와 영수증, 접수표가 든 봉투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종이 모서리가 파고들며 까슬거렸다. 문을 열자 향수 냄새가 확 밀려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내가 앉아 있었다. 옅은 화장,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세련된 코트 차림. 내가 알던 부엌의 그녀와는 다른 얼굴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다. 아내는 놀라지도 않았다. 오빠 얘기 좀 하자. 얘기? 이미 다 봤다. 내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영수증. 도장은 내 손이 아니지만 내가 쥔 열쇠였다. 나는 장부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서류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아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냥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야. 빌려줬다고? 6번이나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대에? 나는 첫 번째 증거를 꺼냈다. 영수증 뭉치. 볼펜 필압은 내 습관과 달랐다. 곡선은 지나치게 부드럽고 끝은 깊게 눌려 있었다. 내 손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속삭였다. 도현 씨가 급해서. 잠깐만 도와준 거야. 노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다. 잠깐이 5천만 원이냐? 말이 되나? 아내는 눈을 치켜떴다. 당신은 늘 장부와 숫자만 붙잡고 있었잖아. 나는 사람 냄새가 그리웠어. 나는 두 번째 증거를 내밀었다. 장부 마지막 장, 낯선 확인 도장 2개. 내 도장은 내가 쥔 서랍에 있었다. 그런데 왜 다른 이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아내의 눈가가 떨렸다. 난 그냥 부탁받았어. 당신이 알면 상처받을까봐. 노식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상처는 이미 깊다.
변명 말고 사실을 말해라.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도현 씨는 날 믿어줬어.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 난 그냥 잠깐 기대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다. 구청 접수표, 은행 확인서, 회송 서류. 위임은 무효다. 모든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숫자와 기록이 내 편이다. 나는 종이를 차곡차곡 맞춰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말했다. 오빠, 우리 다시 처음처럼 하면 안 될까? 돈은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도현 씨도 떠날 거야. 그러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라앉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명품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여기서 멈춰라. 더 말하지 마. 노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 아내분 아직도 변명만 늘어놓네. 이쯤이면 인정해야지. 아내는 가방을 더 세게 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잠깐 기대고 싶었을 뿐이야. 내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잠깐에 내 5천만 원이 날아갔다. 내 서류와 도장이 도둑 맞았다. 이게 기대냐 배신이지. 아내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손끝에 얇은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잠시 그녀의 눈물과 섞여 섬광처럼 흔들렸다. 노식이 다시 말했다. 내가 본 내 남편은 늘 성실했어. 너도 알잖아. 그런데 넌 그 성실을 이용했지. 아내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다.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살고 싶으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았어야지. 그게 죄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아내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바깥 창가 너머로는 겨울밤의 찬 바람이 유리에 부딪혀 얇은 울림을 냈다. 나는 마지막으로 영수증 위에 손끝을 얹었다. 종이의 거친 결이 내 결심을 더 단단히 만들었다. 나는 이제 숫자와 절차로 간다. 감정은 뒤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단 한 줄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밤은 깊었다. 해송 사무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겨울 바람이 불어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차가운 공기가 유리 사이로 스며드는 듯 어깨가 움찔했다. 노식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꽃이 잠시 일렁이며 어둠을 가르더니 곧 작아졌다. 괜찮아? 그의 물음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사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말해야 괜찮아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조용했다. 노란 조명이 차창에 반사돼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앞자리에서 들려오는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는 낯설 만큼 가벼웠다. 나는 무릎 위 가방을 더 꼭 끌어안았다. 안에는 장부 영수증, 접수표, 그리고 내 결심이 들어있었다. 버스의 흔들림이 종이를 스치자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묘하게 안심을 주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불을 켰다. 희뿌연 전등 불빛 아래 낡은 신발장에 먼지가 소복이 앉아 있었다. 구두 한 켤레,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아내의 하이힐. 나는 하이힐을 신발장에서 꺼내 종이봉투에 넣었다.
봉투가 부스럭거리며 울렸다. 더 이상 우리 집 물건이 아니었다. 현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싱크대 위엔 설거지하지 않은 컵이 하나 있었다. 입술 자국이 옅게 남은 채 찬물 속에서 굳어 있었다. 나는 컵을 깨끗이 씻고 행주로 닦아내 선반에 올려놓았다. 작은 동작 하나가 마음을 비우게 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 냄새와 오래된 반찬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용기들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찬장의 낡은 그릇들도 하나하나 먼지를 털어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낯익었다. 아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오빠. 짧은 호흡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이라도 다시 만나 얘기하자.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우린 그래도 부부잖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부부라서 더 무겁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남의 돈을 함부로 쓴 건 더 큰 죄다. 오빠, 나 아직 젊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도 나랑 함께라면. 나는 말끝을 잘랐다. 나는 내 쪽으로 간다. 내가 없는 쪽으로.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낌이 길게 이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예쁘고 젊고 다시 기회가 있다고.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내 예쁨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숫자만큼 빛을 잃었다. 더는 나를 붙잡을 수 없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빠,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나는 숫자와 기록으로 살고 넌 허영과 변명으로 살았다. 그 차이는 메워지지 않는다. 노식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다. 흔들리지 마라. 넌 옳다. 나는 짧게 미소 지었다. 그 한 줄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다. 다시 전화기 너머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변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믿어줘. 우리 같이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내 옆은 아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폈다. 빈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연필로 적었다. 오늘의 합 0, 내일의 합 1. 숫자는 여전히 내 편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종이를 흔들었다. 종이 위 연필 자국이 가볍게 떨리며 생기를 얻었다. 라디오를 켰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바이올린 선율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웠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 하루 끝까지 버틴 분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지금도 싸우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라디오 속 멘트가 마치 내 마음을 읽는 듯 했다.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 속으로 몸을 눕히니 차가운 천이 등을 감쌌다. 그러나 곧 체온이 번져 따뜻해졌다. 외로움과 안도감이 함께 스며들었다. 천장의 형광등 잔광이 서서히 사라지며 방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내 존엄으로 산다. 내일은 내 쪽으로 한 칸 간다.
새벽 2시 벽시계가 2번 울렸다. 금속성이 얇게 퍼졌다. 나는 귀로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내의 제안은 관습적 화해였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내 선택은 내 존엄이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이제 내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먼지결이 금빛 실처럼 춤을 추며 방 안을 가볍게 떠다녔다. 벽시계 초침은 일정한 간격으로 딱딱 소리를 냈다. 밤새 뒤척이던 심장이 조금은 잦아든 듯 고요했다. 나는 느리게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와 폐 속까지 닿았다. 코끝이 얼얼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부엌으로 향하니 식탁 위에 장부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적어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의 합 0, 내일의 합 1. 나는 그 밑에 다시 연필로 조심스레 적었다. 내일의 합은 내 손으로 만든다. 연필심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가 새벽 공기와 섞여 묘한 힘을 주었다. 커피 포트를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신문을 펼쳤다. 재개발 소송, 주민 70% 동의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활자 냄새가 아직 살아있었다. 커피가 끓으며 주전자 뚜껑이 덜덜 떨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머그잔에 커피를 따랐다. 김이 피어오르며 따뜻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첫 모금을 삼키자 속이 뜨겁게 데워졌다. 온기와 냉기가 동시에 몸을 채웠다. 현관 앞 신발장을 열었다. 어제 봉투에 넣어둔 아내의 하이힐이 여전히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베란다 구석 상자에 넣었다. 닫히는 순간 툭 소리가 울렸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설 자리가 없었다. 대신 신발장에는 오래 신은 운동화 한 켤레만 남았다. 낡았지만 편안한 그 신발이 오늘 내 발을 지탱해 줄 터였다.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길가에선 상인들이 좌판을 펴며 큰 소리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국밥집에서 퍼져나오는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배를 살짝 자극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버스 정류장에 서자 찬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사람들의 어깨가 자연스레 웅크려졌다. 9시 10분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서둘러 탔다. 구청 민원실에 도착하니 대기표 번호는 112번이었다. 예상보다 조금 늦었다. 대기석에 앉아 장부를 펼쳐 들여다봤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끝에 닿았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했다. 오늘 사람 많네요. 평소엔 100번도 안 되는데. 나는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오늘은 절차 밟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직원이 물었다. 위임 무효 확인서까지 필요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꼼꼼히 살펴본 뒤 도장을 찍었다. 일주일 내로 결과 회신됩니다. 도장 찍히는 꽝 소리가 속을 시원하게 울렸다. 그 소리 하나로 지난 달들의 무거움이 조금은 풀렸다. 은행에 들렀을 땐 점심시간이 가까웠다. 번호표는 37번, 내 차례는 곧이었다. 창구 유리 너머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자동이체 해지 절차 완료됐습니다. 더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 계좌는 제 손에 있네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은 젊어 보였다. 은행을 나오자 노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점심 먹었냐? 힘들 땐 따뜻한 거 먹어라.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곧 국밥집 들어간다. 내 말대로. 따뜻한 국물을 떠넣자 속이 풀리며 눈물이 살짝 차올랐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한 번 더 힘있게 들었다. 숫자가 내 편인 것처럼 따뜻한 국밥도 내 편이었다. 오후엔 시장 골목을 걸었다. 노인 부부가 장바구니를 끌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이 단단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삶을 같이 걸어도 따로 걸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발걸음이었다. 햇살이 시장 천장 유리를 통과해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 위에서 반짝였다.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기타 소리가 줄을 잃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기 자리를 지켜낸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채우는 건 내일의 몫이니까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내 가슴속 장부와 겹쳤다. 저녁이 되자 방 안은 서늘해졌다. 난로의 열기가 약해졌지만 두꺼운 스웨터가 온기를 대신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다시 장부를 펼쳤다. 빈 3번 고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적었다. 빈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다. 새 길의 시작이다. 그 한 줄이 오늘의 마무리였다. 나는 안다.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숫자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한다. 오늘도 나는 내 쪽으로 한 칸 나아간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